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30년대에 미국 텍사스주 웨스트 댈러스라는 곳이에요. 조용한 외곽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봉사인 엄마가 세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중 붉은 머리를 한 19살의 둘째 딸 이름이 보니라고 합니다. 1910년 10월 1일에 태어났고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좋았는데 보니가 4살 때 벽돌공으로 일하던 아빠가 사고로 사망합니다. 엄마 혼자 아이 셋을 키우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친정인 여기 웨스트 댈러스라는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가 시멘트 시티라는 동네인데 치안과 교육 환경이 나쁘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만큼 집값이 싸니까 여기를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맡아 키웠습니다. 독일 출신인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엄격했다 그래요. 특히 셋 중 가장 장난기가 많았던 보니가 많이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얘가 보니예요. 어릴 때 글 쓰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력과 호기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동네 밖도 나가보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수적이라 조신하게만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집안 분위기가 불만이었던 본인은 결국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가출이 아니고 독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이 조금 남다르거든요. 보통은 돈을 모으거나 취직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1926년에 같은 반 친구와 학교를 그만두더니 결혼식을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집을 나와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 경험도 없어서 충동적인 결혼식이기도 하니까 생각해보지 못한 갈등이 많이 생겼고 매일 부부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둘 다 직업도 없어요. 그나마 보니가 가끔씩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살았는데 남편은 놀기만 했고 사고도 자주 쳐서 경찰서에 끌려갔거든요. 이렇게 보니 결혼 생활은 3년 만인 19살에 남편이 절도로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끝납니다. 다시 시멘트 시티로 돌아와야 했어요. 이때부터 한 일은 뭐냐? 식당에 웨이트리스로 일을 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았거든요. 보니 성격상 이런 생활은 거의 감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매일 지루했고 노잼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발랄하던 성격도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이자 친구인 클라렌스가 자기 집 파티에 초대합니다. 보니가 안 갈 수 없죠. 사실 클라렌스 집에 간 이유는 둘이 친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평소 좋아하던 핫초콜릿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핫초코보다 더 좋은 걸 갖게 됐다 그래요. 파티를 가보니까 클라렌스 친구들이 많이 왔죠. 그런데 여기 초대되지 않은 사람 하나가 와 있는 겁니다. 클라이드라는 남자였어요.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와 클라이드는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였고요. 그날 사귀는 사이가 됩니다. 보니보다 한 살 많은 20살의 클라이드는 엄청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과거가 조금 문제였습니다. 차량 절도로 교도소에 있다가 막 출소한 거예요. 보통이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전과자인 걸 아는 순간 약간은 경계하거나 겁을 먹을 텐데요. 그런데 본인은 클라이드가 전과자라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헤어져요. 왜냐면 클라이드가 또 절도로 교도소에 간 거죠. 2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클라이드는 뭔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과 다르게 세상에 대한 복수와 분노가 생긴 겁니다. 항상 본인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고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본인은 클라이드가 어디를 가든 함께 따라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날 바로 또 차에 총을 싣고 이 댈러스를 떠납니다. 총을 실었죠. 이들이 뭘 했냐면은 1932년부터 193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의 중서부 주를 돌면서 은행을 터는 강도가 됐어요. 보니와 클라이드라는 이름은 이렇게 미국 전 지역에 알려집니다.
한 번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보니와 클라이드가 영화랑 드라마로 많이 나왔거든요. 가장 잘 알려진 영화도 보니 앤 클라이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영화로 개봉했습니다. 실제 인물과 사건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보니와 클라이드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항상 논란거리였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단순 은행 강도가 아니라 사람들도 여럿을 죽인 범죄자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 영화들은 미화돼서 나왔던 겁니다. 영화로만 보니와 클라이드를 아는 사람들은요, 꽤 많이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들의 범행 내용이 어떻길래 미화 논란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파커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한 걸 볼 때 자유로운 생활을 좀 추구하고요. 약간은 충동적인 성격도 가진 것 같아요. 그래도 클라이드를 만나기 전까지만 보면 사고는 친 적이 없어요. 평범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은행 강도로 만든 클라이드 베로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클라이드 베로우도 댈러스에서 태어나요. 같은 지역 출신이고 대신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어려웠어요. 가정 형편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7 형제 중 5째인데 바로 위의 형인 벅 버로우입니다. 사이가 가장 좋았거든요. 벅과 클라이드는 어릴 때부터 자주 말썽을 피웠고요. 가족들이 항상 뒷수습을 했습니다. 16살 때부터 자동차 수리와 열쇠 만드는 기술을 배워요. 이걸 직업으로 또 삼았는데 하지만 돈 버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나 금고 상점을 터는 절도를 한 거죠. 경찰서에 수십 번 드나들었고요. 교도소도 갔다 왔어요. 하지만 절도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다 1930년 1월 5일 우연히 간 파티에서 보니 파커를 만난 거죠. 이때가 20살이었어요. 하지만 보니를 만난 지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자동차를 훔치다 체포되는데 이때만 해도 클라이드는 상습 절도를 저질러 왔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년간 교도소를 갔다 오면서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죠. 왜냐? 클라이드가 이때 수감된 곳이 이스트햄이라는 교도소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악질 범죄자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클라이드는 자기를 또 성폭하는 그 같은 재소자에게 쇠파이프를 한번 휘두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맞아서 사망한 거죠. 클라이드의 이게 첫 번째 살인이었고요. 이걸로 종신형을 받아요. 이 사건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신형인데 어떻게 2년 만에 나올 수 있었느냐? 교도소에 가면 갇혀있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일을 시킵니다. 1932년 1월에 일을 하던 중 발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거든요. 알고 보니 이게 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옆 사람에게 자기 발가락을 잘라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 일로 클라이드는 평생 절뚝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발가락 잘렸다고 사실 석방해 주지는 않아요. 교도소란 곳이.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저지른 일인데 발가락 잘리고 6일 만에 출소를 하거든요. 이거는 자기도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범죄자일 리가 없다고 믿은 엄마가 2년 동안 꾸준히 석방 청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청원했다고 함부로 석방해주는 건 또 이해되지 않죠. 이때 시기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미국의 최대 혼란기였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 처리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무기징역인 클라이드가 출소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32년에 출소하고 다시 댈러스로 돌아와서 보니를 만납니다. 성격이 변해 있었고 이런 말을 한 거죠. 어차피 자기는 수감 중에 살인도 저질렀었고 종신형까지 받은 망한 인생이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러면 클라이드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목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갇혀있던 이스트햄 교도소와 텍사스의 교정 시스템, 경찰들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보니 파커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둘이 자동소총을 들고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를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트햄 교도소를 습격하는 게 목표니까 최대한 무기나 돈을 많이 모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마트나 주유소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라는 건 무뎌지거든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과감해진 거예요. 범행에 익숙하자 조심성이 사라진 거죠. 나중에는 4달러, 기름 한 통 뺏으려고 주유소 직원에게 총을 쏠 정도로 잔인해집니다. 클라이드는 사람에게 총 쏠 때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들을 체포하려던 경찰도 총을 맞아 다치거나 사망했거든요. 1932년 4월 댈러스에서 출발한 뒤로 보니와 클라이드는 8개월 동안 수십 곳에 상점을 털었고요. 시민 5명과 경찰관 9명에게 총을 쐈습니다. 보니와 클라이드는 2명이죠. 그런데도 자신들을 갱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베로우 갱인데 클라이드 성이 베로우고요. 여기가 베로우 갱단의 아지트입니다. 1933년 3월 여기로 2명의 새로운 단원이 들어와요. 클라이드의 형인 벅 베로우가 교도소를 나오면서 자기 아내와 동생을 만나러 이 아지트를 찾아옵니다. 넷이 굉장히 잘 통했다 그래요. 이때 미국은 술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령도 내려져 있었는데 매일 맥주 한 박스씩 마셨고 심심하면 하늘에 기관총을 쏘고 놀았습니다. 술과 총알을 구할 자금이 필요하면 낮에는 은행을 털어요. 그리고 밤에는 주유소를 텁니다. 수시로 자동차를 훔쳤고 돈을 빼앗기 위해 납치도 자주 했어요. 범행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과감했고 나름의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지트를 알게 된 경찰이 몰래 잠입을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클라이드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셋이 사망합니다. 혼자서 무장경찰 셋을 상대할 정도로 총을 잘 쏜 거예요. 은시처가 드러났죠. 더 이상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도망쳤고요. 그 이후에 내부 수색으로 안이 공개됐는데 필름 카메라, 보니가 쓴 자작 시, 벅과 블랜치의 결혼 증명서 이런 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들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카메라 안에 필름을 공개했거든요. 굉장히 인싸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나온 거예요. 아래 사진은 영화 장면으로도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들이 공개되니까 사람들 반응이 예상과 달랐던 거죠. 많은 여성들은요, 보니의 옷과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클라이드는 부패 경찰과 맞서 싸우는 투사처럼 이미지가 잡힌 겁니다. 당시 미국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요. 집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니와 클라이드가 은행을 턴 거예요. 그러자 마치 로빈훗 같은 의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경찰이나 언론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인 겁니다. 이게 보니와 클라이드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미화되는 이유예요. 점점 보니와 클라이드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경찰은 추적이 어려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목격돼도요, 신고해주지 않았고 숨겨주기도 한 겁니다. 보니와 클라이드에게 높은 현상금도 걸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얼굴은 공개됐으니까 호텔이나 식당을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생활했고요. 새벽에 몰래 시냇물에 나와서 씻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결국은 붙잡히긴 해요. 1933년 6월 10일이었는데 보니와 클라이드가 실수로 차 사고를 냅니다. 불이 날 정도의 큰 사고였어요. 보니 다리에도 이때 불이 붙었거든요. 붙잡힐 게 뻔하니까 병원은 못 가요. 하는 수 없이 클라이드가 안고 뛰어서 근처 숙소에 들어갑니다. 범인들의 차 사고를 알게 된 경찰은 주변 수색했고요. 베로우 갱단이 숨어있다는 숙소도 찾아냈어요. 여기서 또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날 클라이드의 형인 벅 베로우가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합니다. 아내는 깨진 유리가 눈에 박히는 바람에 도망치지 못하고 체포됐어요. 이게 벅의 아내 체포 사진입니다. 살인 미수죄로 20년형 선고받았지만 이날 보니와 클라이드를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두 사람은 또 무기고를 털었어요. 많은 총과 총알을 확보했고요. 더 이상 경찰의 도주를 피하긴 어렵다는 생각에 결국 목표로 하던 이스트햄 교도소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1934년 1월 16일 클라이드는 그렇게 원하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던 이스트햄 교도소를 공격해요. 수감 중인 죄수들이 일부 탈출했고요. 교도관장은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사건이 심각해진 거예요. 드디어 정부가 나서는데 거액의 현상금 걸었고 특별 수사팀도 만듭니다. FBI에서도 추적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1934년 4월 중요한 제보가 오는데요. 보니와 클라이드가 그레이프 빈이라는 지역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납치하고 총을 쏘는 것도 봤다는 농부가 나타난 겁니다. 이 제보로 그동안 보니 파커는 클라이드를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접 살인에도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요. 목격자는 보니가 납치된 경찰관에게 총을 쏘고 크게 웃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 경찰은 결혼식을 며칠 앞둔 예비 신랑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에 약혼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자 그동안 보니와 클라이드 편이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영웅처럼 봐주지 않았고요. 잔인한 범죄자들일 뿐이며 이들을 기다리는 건 전기의자뿐이라는 기사들이 매일 나왔어요. 보니와 클라이드에게 걸린 현상금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각각 $1,000가 걸렸거든요. 이때 미국 경제 상황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정부가 얼마나 작정한 상태였냐면 현상금은 보통 산채로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시신으로 데리고 올 경우에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니와 클라이드를 잡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텍사스 주지사가 꾸린 보니와 클라이드의 추적 전담팀이었습니다. 1934년 5월 23일 첩보원을 통해 보니와 클라이드의 이동 경로를 미리 알아냈고요. 기관총으로 무장한 뒤 길목에 숨어 있었어요. 여기가 루이지애나의 시골 도로라고 합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첩보 내용대로 보니와 클라이드가 탄 1934년식 포드 V8 자동차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이 차입니다. 추적팀은 팀장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입니다. 까만 모자. 프랭크 해머의 신호에 맞춰서 둘이 타고 있던 차에 사격을 시작했어요. 130발 이상의 총알이 자동차에 맞았습니다. 이 차는 지금도 보관되고 있거든요. 네바다주 프림에 위스키 피츠라는 카지노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전시 중입니다. 이 차예요. 총탄 자국이 그대로 다 보존돼 있어요. 이 정도의 총을 쐈으면 살아남기는 어렵겠죠. 보니와 클라이드 사건이 이렇게 끝납니다. 시신을 확인한 검시관의 기록을 보면 클라이드 베로우는 몸에 17군데, 보니 파커는 헤드샷을 포함해 26발을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 보니와 클라이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거든요. 추적팀은 이들이 사망한 숲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로 시신을 옮겼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이걸 보러 현장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사람들은 기념품이라면서 보니의 머리카락, 피 묻은 드레스를 막 잘라갔고요. 클라이드의 손가락이나 귀를 잘라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걸 보던 추적팀 팀장은 상황이 이때가 서커스 행진 같은 분위기였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 3일 만에 장례식 치러졌거든요. 따로 열렸어요. 보니 파커 장례식에는 2만 명, 클라이드 베로우 장례식에는 15,000명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사망 당시 타고 있던 차에서 발견된 총들이에요. 꽤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걸로 2년간 미국 중서부 돌면서 12명 이상의 경찰과 수십 명에게 총을 쐈고요. 돈과 무기를 빼앗아온 겁니다. 이걸로 다시 은행이나 마트, 주유소를 털었고 수십 대의 차를 훔치면서 교도소까지 습격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범죄사에 오를 정도로 중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보니와 클라이드의 팬이 됐냐는 겁니다. 시대 배경이 작용한 거예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는 기본적인 시민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보니와 클라이드를 통해 사회에 대한 반항심, 대리만족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보니와 클라이드 사망하자 2년간 이들의 도주를 몰래 도와주던 23명도 재판을 받습니다. 전부 10개월에서 2년의 징역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건이 끝났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미국 대공황 시기에 은행 강도였던 보니와 클라이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아지트에서 발견된 그 필름 속에 들어있던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니와 클라이드 영화를 보면은 이런 소재를 영화에 넣다 보니까 미화되고 좀 낭만적인 분위기, 남들은 손가락질만 하지만 둘만의 사랑하는 관계 이런 이상한 또 이미지를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팬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 죽이고 돈 뺏고 살면서 이러고도 있는 거죠. 예전에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주제로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하이브리스토필리아는 범죄자에게 이성적으로 끌리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트맨에 등장하는 조커의 여친이죠. 할리퀸이 전형적인 하이브리스토필리아를 가진 캐릭터예요. 이런 증상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그게 보니와 클라이드 증후군이거든요. 이미 정식 명칭이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 사례를 이용해 다른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보니와 클라이드 사건이 충격적이었고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영상은 여기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은 이 보니의 심리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수사관들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프랭크 해머라고 합니다. 전직 텍사스 보안관 출신이고요. 사람 추적하는 실력이 좋대요. 이걸 인정받아서 보니와 클라이드 사건의 팀장이 된 거죠. 2019년에 보니와 클라이드 사건을 이 사람의 시점으로 보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더 하이웨이맨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스터고요. 그동안 보니와 클라이드의 이야기는 범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하이웨이맨은 추적자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보니와 클라이드의 알려진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악질 범죄자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은 좀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긴 게 본인은 사망할 때까지 그 16살 때 결혼했던 동창생과 계속 부부 사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교도소 가면서 헤어진 거죠. 이때 이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따로 살기만 한 거예요. 서류상은 계속 부부였습니다. 이름이 레이 손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가 사망하던 1934년에도 교도소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보니의 사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한 말이 보니답다. 늘 하던 대로 하다 떠났으니 나는 기쁘다. 붙잡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본인은 확실히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레이 손턴은 지 앞가림이나 잘하지 이 와중에 예전에 헤어진 아내를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